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 여기저기서 이른바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특히 노래방 사장님들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분들의 목소리 왜 그런지 대관절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시 한번 오늘 살기 위해 진짜 나왔으니까 코로나로 죽기 전에 생활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식당은 맞게. 오히려 식당보다 노래방이 더 안전해요. 우리 거기 앉아있으니까 올 때까지 이 상태에서 조용 담당하지 말고 지금 노래방 업주분들이요. 대전시청 시장가 면담까지 항의하러 지금 몰려가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우선 대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오는 20일까지 이 집합 금지를 연장시킨 겁니다. 따라서 이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일단 최소 20일까지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동안도 사실 노래방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길어진다. 그리고 노래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방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밥 먹는 식당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인데 왜 이렇게 특정 업종만 영업을 중지해서 힘들게 하느냐.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러한 소상공인들 영업을 못해서 이 적자로 오히려 더 큰 생활고에 직면하게 생겼다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대전신청에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윤성 교수님, 이 업주분들 중에서는 아니 노래방 업주가 죄이냐? 노래방 하는 게 죄냐? 이렇게 울부짖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저런 형태의 그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의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의사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뭐 다 이렇게 그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하루하루의 어떤 그 수입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세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제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만약에 몰래 영업을 하는 그런 노래방 업주는 바로 적발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벌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래방 주인들에 있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시켜달라.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사 표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권 차원에서 저분들이 이제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저 말 보세요. 코로나19 전에 생활고에 지금 코로나19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판이랍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저들의 눈물겨운 이 호소를 다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저분들한테 지원한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게 집합 금지 업종이죠. 대표적인 게 노래방,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곳에는 이제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 되면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매출 4억 원의 소상공인에게 이제 각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뭐 사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지급되면 굉장히 큰 액수겠지만 받는 개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래방 지금 한 달 영업 못하면 임대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 집합 금지가 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매달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딱 일회성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이 노래방 업주분들한테는요. 그리고 식당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2차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한 이 실제 업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려면은 좀 더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주셔야지 국가에서 문 닫으라고 그러시니까 문 닫은 거에 대한 거는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확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PC방 업주는 그냥 정부만 믿고 그대로 따른 것뿐이 없습니다. 저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밝힌 재난지원금으로는 그동안에 입은 손해 피해는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코인 노래 연습장 측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고정 지출비가 업장마다 세 달 평균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세상에. 있다. 그 내역이 뭐 임대료, 전기료, 저작권료, 업데이트 비용 이런 게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건 그 노래방 그 곡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데 세상에. 그거 상당 부분 고정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우리가 이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요. 석 달 평균이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한 코인 노래방 업주분께서 임대인에게 건물주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돼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모님, 집 팔고 빚 내고 차린 내 소중한 가게인데 한 달째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어서 매일 울고만 싶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몇 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자꾸 전혀 수입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명도 소송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겁니다. 명도 소송이라는 거는 집 가게 주인이 몇 달째 약속을 안 지키면 나가세요 하고 건물 소송을 비우라는 하면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비우라 그런 건데. 가게 비우라. 예, 그래서 이것도 제발 그 소상공인 대출금을 해서 돌려막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억지로 해서 좀 넘겨가고 있다라는데 이거 대출은 대출이지 돈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분들이 또 다 착한 마음으로 네, 좀 기다려줄게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게 또 주인들로서도 생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영상공업들이 다른 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좀 귀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코인 노래방 업주분께서 보낸 문자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 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게 무슨 시간이 남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분들한테는 생활 전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더 적나라하게 말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저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 팔고 빚을 내서 차린 소중한 가게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울고 싶어요. 매일매일 운답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 세상에 아이들도 같이 울까 봐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울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차 안에서 운답니다. 밀린 월세는요. 이제 건물 비우고 가게 비우고 나가세요. 이럴까 봐 두려워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답니다. 장사만 못 해봤고요. 관리비만 쌓여가고 있어요. 진짜 지금 임대인 건물주가 월세 기다릴 텐데 월세 입금 아직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정부가 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액수만 해도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업주분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지원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당초에는 PC방이나 노래방, 또 대형 학원이나 뷔페처럼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흥업소들은 다 배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똑같이 힘든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추가로 지금 포함된 것이 감성주점과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받는 부분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으로 신고된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원금도 못 받고요.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시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 받는 문제가 무슨 수학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그 대상 업종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이 업주분들은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지 보세요. PC방, 노래방. 근데 보세요. 위에 줄에 보면 단란주점 있죠. 그런데 대상되는 거에 마지막 배 감성주점 있죠. 헌팅포차. 그런데 제외된 게 유흥주점이에요.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은 단란주점은 뭐고? 유흥주점, 감성주점 이건 다 뭐지? 단란주점은 주고 유흥주점은 안 주고 대체 기준이 뭘까요? 대체 속 시원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요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이른바 정의라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란주점 영업이라 하면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단계까지. 어렵죠? 그렇다면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업주분들은요. 이런 정부의 지침이 이해가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개월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원금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고 월세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생계형이고 이걸 하루 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유흥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문을 열은다고 해도. 지금 저분 얘기처럼요. 오윤성 교수님 유흥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저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징벌을 당하고 있나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를 안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특성공론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일부러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우리 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우리도 힘든데 왜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그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로 이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퇴거 요구를 갖다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 불화라든가 그것이 이혼이라든가 이런 가정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국민 세금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지급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힘듭니다. 진짜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데 진짜 의료진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뭘까요? 중앙보훈병원에서 네. 코로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아하. 그 환자랑 간호사분들이 접촉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간호사랑 또 접촉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간호사 15명을 한 방에서 7평 정도 되는 아이고. 한 방 안에 집어넣어 놓고 지금 저런 형태로요? 예, 하루 동안 저렇게 집단으로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굳이 말씀드리면 7평, 23, 요즘 평수 안 쓰니까 23제곱미터 정도의 당직실이랍니다. 저희가 당직실. 그런데 15분을 저렇게 다닥다닥 눕혀놓고 격리 조치를 했다는데 일단 대체 왜 저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지난달 27일에 이제 강동구에 있는 죄송합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80대 환자 한 분이 확진 판정 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접촉자들을 분류해서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243명을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 2명, 또 간병인 1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환자가 머물렀던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이제 이동을 제한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허. 이 코호트 격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격리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명을 뭐 23제곱미터니까 7평짜리 당직실에 격리를 하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거 밀접 접촉자를 밀접한 공간에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또 감염이 일어나면 그렇죠. 엄청나게 감염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결정에서 간호사들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네. 좀만 기다리세요. 세상에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조치를 해놓고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15분의 간호사분, 저 7평에 격리했던 시선, 그분들 중에는 감염에 취약하신 분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저 단체 격리된 간호사분 중에 임산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초기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했을까요? 저 7평에 15명 들어있는 상황에서 물론 임산부가 아니라도 말이 안 되는 환경이지만 저기서 과연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해줬을까 세상에.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이게 면밀히 분석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7평에 그것도 의료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간호사분들을 15명을 격리시키는 건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일반 환자들과 동등하게 격리할 때에도 최소 수준의 생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중앙보훈처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 같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사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좀 뒤돌아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제가 여기 달고 있는 이 배지가 바로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배지예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K방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방역을 잘 하고 이행하고 있는 건 의료진 덕분이라고 정부가 구호를 외쳤잖아요. 이게 헛구호입니까? 말뿐인 구호입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사실 진짜 조금 전에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사실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 진료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지금 병원이 붕괴되면은 사실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보훈처에서는 일단 코호트 격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취지 정도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간호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죄도 해야 될 거고요. 정말 이 의료진들 우리를 고쳐주는 사람 정도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되고 맞아요. 저분들이 지치면 우리가 코로나19에 집니다. 네. 저분들 정말 소중하게 잘 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요. 질병관리청장이 되신 정경 청장님이 이런 사안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 자영업자분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시려고요. 그 사건, 안타까운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뒷얘기가 전해지면서 더욱 분노와 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제입니다. 9일 0시 55분, 그러니까 새벽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금 이제 곧 영상 나오겠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치킨 배달을 하러 갔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차가 지금 맞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다쳤고 이제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근데 숨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0.1%였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0.08 취소 수준 이상으로 지금 만만치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 먼저 앞서 보신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차 그쪽으로 이 구급차가 서 있던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그 상황이 정말 처참함을 보여줬는데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저희가 방송이어서 다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영상을 보고 나서 저희 제작진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진짜. 네, 당시 이제 사고를 직접적으로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이 목격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사고자 같은 경우도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뭐 또는 사망했거나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목격자가 신고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사고를 내고 난 뒤에 차가 그 사고 차량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목격자가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119가 왔겠죠. 와가지고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뭐 하고 하는 그런 사정이 된 이후에 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제야 내려요? 예, 그제서야 이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보니까 뭐 동승자인 남성 같은 경우는 뭐 하의가 뭐 흐트러진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자의 진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운전자가 119에 신고도 안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변호사를 찾았대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는 우리 역주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고 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단 사고를 내고 난 뒤에 구호 조치를 안 한 것은 확실한 거로. 그러니까요. 지금 저 변호사 119에 전환되신 변호사를 찾았다는 목격자 주장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확인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혜찬 평론가님, 오윤성 교수 말씀처럼 구호 조치는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별다른 구호 조치가 있었다는 것 또한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이 MBN과의 취재에서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이 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직후에 119보다 변호인을 먼저 찾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간단한 조사를 받을 때 일단 변호인을 동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호인 선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관계자가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지면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더 엄중해질 전망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경찰 관계자의 답변에도 좀 아쉬움 느껴지는 것이 네. 사실 9일 자정경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11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사흘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인데 아직까지 목격자나 그런 조사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이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상처나 고통에 비하면 네. 조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닌가 하는, 물론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자, 100번 이해한다고는 하지만요.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조사가 진척됐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제 목격자나 이런 사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과세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네.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당장 알려드릴 수 없고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0.08 이상이에요. 네. 저희가 조사한 거는 뭐 인근 숲에서 했다고는 진술했고요. 네. 동승자는 1차 조사만 했고요. 다시 불러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에요. 네. 예, 동승자는 입증법은 아닙니다. 네. 방조혐의 혐의로 조사해야죠. 음주 방조. 네. 뭐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혐의는 아직 조사 구체적으로 안 됐고 이제 취했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네. 사고 직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는가는 백성문 변호사님, 그렇게 어려운 작업, 확인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이야 뭐 금방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나중에 양형 단계 그러니까 뭔가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범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이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 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면 면허 취소 수치죠. 취소 수치의 경우에는 일단 그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게 되면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을 한 법률에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적게 먹고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만취 상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죄가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은 현행범 체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실질심사를 보통 받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여성이 뭐 정신질환 관련된 건강 상태가 좀 고려가 돼서 일단 석방이 된 이후에 지금 14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동승자 같은 경우에 옆에 탔다고 무조건 방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음주운전을 뭐 부추겼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천인 공노할 범죄도 범죄입니다만 이 사건으로요, 하재근 평론가님,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지금. 네, 지금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50대 가장이거든요. 그분의 딸이 청원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39만 명이 동의를 했는데 그 따님이 한 이야기가 아무리 상대방이 설사 실수라고 해도 사람이 죽었다. 네. 7남매 막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사장한테 배달을 안 맡겼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사장이 혹시 불친절하게 할까 봐 내가 아이고. 직접 배달해서 친절하게 세상에.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고 당일도 저녁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아이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직접 배달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유.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식구들이 왜 안 돌아오시지 하고 가게 문을 나서서 찾으려고 하는데 119 차량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길에 아버지가 탔던 오토바이가 그냥 아이고. 쓰러져 있더라. 세상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 심정이 뭐 참혹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언제까지 도대체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고의 사연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공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직전에 확인해봤더니요, 이 청원이 42만 명까지 지금 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분의 가족분들 경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더 글쎄요, 가슴 미어지고 숙연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네, 요즘 사실 이 배달 주문을 핸드폰에 있는 배달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킨을 주문하신 분은 이 같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겠죠. 배달했는데 왜 연락도 안 받고 배달도 안 오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항의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글에 이 피해자 가장의 따님이신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죄송하다. 치킨 기다리셨을 텐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치킨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는데 저도 이 글을 보고 가슴이 참 먹먹해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답글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배달 알바를 쓸 수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받는 고객들에게 불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본인이 직접 다 배달을 나가셨다고 해요. 그만큼 가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이 워낙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아는 따님께서도 이 슬프고 경험 없는 와중에도 고객의 댓글에 저렇게 성심껏 또 답글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요. 이 경황이 없는데 저 항의성 글에 답변을 남길 그럴 정신도 없었을 거. 그런데 그 답을 남기는 것도요. 보세요. 세상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정말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 봐 마지막까지도 손님에게 유인경 평론가님 예의를 차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진짜 먹먹합니다 진짜. 이제 황망한 것 때문에 필라멘트 끊어진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근데 그 따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우연히 그 댓글을 보게 됐고 배달앱 사장님을 통해서 글을 남기게 됐다고 얘기를 세상에. 했고요. 앵커도 강조하셨지만 어떻게 저 와중에 아버님의 참변을 밝히고 담담하게 밝히고 정말 죄송하다. 치킨 기다렸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따님이 말했듯이 아버님도 하루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는 것처럼 따님도 아버님에게 참 잘 배우신 분인 것 같고요. 아버님의 뜻을 또 기리면서 또 웃음을 좀 찾으시기 바라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호사정을 찾는다든가 문을 안 연다든가 또 그 와중에 딴 핑계를 대서 아직 구속영장도 이제 신청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글까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숨진 가장, 그 가장의 지금 가정은 비탄에 빠졌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이 따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이 더 우리를 가슴 먹먹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 운전자는요 반드시 법의 뜨거운 심판을 받기를 뉴스파이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승리.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간절한 승리겠죠. 바로 이 도전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아닐까 싶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 또 인생을 걸고 아하. 간절하게 도전하고 있는 보이스트롯 네.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황민우 군 이틀 사이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귀엽다고 인기를 얻었지만 나이 먹으면서 어렸을 때 인기 얻은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네. 황민우 군이 바로 보이스트롯을 그런 간절한 기회다. 네. 인생을 걸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 네. 조문근 씨 같은 경우도 그동안 무명 세월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했는데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걸고 여기서 한번 성과를 내보겠다. 네. 두 사람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두 사람 모두 이 독한 승부를 예고했는데요. 먼저 황민우 군 정말 어떤 무대로 레전드 심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건드레 만드레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심장이 멎기 전에 제발 돌아와. 일단 황민우 군 무대, 이 미간을 찡그리는 특유의 표정과 손짓, 무대 매너까지 흠잡을 데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보이스트롯 1회 본방뿐만 아니라 예고편부터 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 근데 그때 황민우 군이랑 지금 몇 달 사이인데 엄청나게 성숙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노래 솜씨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레전드 심사위원 남진은 쌤이나 진성분들이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타다, 꾼이다, 노래꾼, 춤꾼, 스타성 다 갖췄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더구나 그 황민우 군 할 때는 우리가 또 선물이 하나 있죠. 별책 부록처럼 따라다니는 동생 황민우 군. 예. 네. 너 형이 신나게 노래 부를 때마다 기다렸던 듯 나왔던 그 동생 때문에 네. 우리에게 보는 재미, 또 듣는 재미 다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밤도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 오늘 본방이네요. 네. 그런데 이 동생 민호 군한테 이 황민우 군이 만약에 정말로 1등을 한다면 나중에 정말 제대로 한번 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도요, 민우 군과 민호 이 형제가 이 끼를 같이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민호 군도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면 형을 능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집이 조용할 날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네. 민호 군은 공부할 때도 트로트를 계속 흥얼거려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들이 가만히 안 있죠.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공부할 때는 하면 안 되지 하고 있으면 동생이 바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시끄러운 것 같은데 네. 이제 민호 군이
이제 학원에 갔다가 잠깐 돌아오면 이제 유튜브 찍자. 동생이 또 달려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데 유튜브 메이크업 할 때도 어머니가 다 이제 해주시나 봐요. 세상에, 오. 지금 현재 구독자가 무려 14만 3천 명.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점점 스타로 가는 것 같네요. 네. 정말로 부모님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황민우 군 본인한테는요. 이번 보이스트롯 이 출전이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기회였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트롯이 저한테는 간절하고 또 기회라고 생각해요.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세요. 저희 어머님도 베트남 분이시니까 고향에 많이 가고 싶어 하셔서 빨리 성공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봤을 때에는 참 연습벌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한 놈이에요. 이번에 나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실패하면 안 된다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싫었죠. 민우야, 연습 고생하는 만큼 꼭 성공해라. 항상 너 옆에 응원해줄게. 민우 화이팅! 아버지 어머니가 참 든든한 이 응원군인데 무엇보다도 열심히 부르는 이유 그리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랍니다. 오윤성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면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황민우 군 같은 경우는 이 성공 그리고 우승에 대해서 아주 절실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아버님은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베트남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베트남 고향에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성공을 해서 그 어떤 그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때 이제 이 그 황민우 군이 난간에 봉착을 했는데 이 발성법을 41세인 그 김현민 씨로부터 발성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요? 훈련을 해서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래 실력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보이스트롯 준결승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리틀사이 황민우하고 그리고 데뷔 24년 차 가수 홍경민 씨 이 두 사람이 역대급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오늘 밤에 준결승 붙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네. 세대를 초월한 이 준결승 듀엣 무대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들은 물론 그리고 제작진까지도 깜짝 놀란 그런 점수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 황민우 군 보세요. 이 무대 때는 글쎄요 분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매만져서 막 좀 강렬한 인상이고 그런데 저 그냥 인터뷰 때 보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앞서 집에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와 순수 청년도 저런 순수 청년이 없어요 세상에. 네 어디 가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황민우 군 정말 순수 청년으로 잘 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조문근 씨도 이제 황민우 군과 같이 준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그러면? 네, 조문근 씨 그렇습니다. 진출했는데 조문근 씨가 2009년에 11년 전에 슈퍼스타 K 준우승. 네네네. 슈퍼스타 K 첫 회 때 준우승을 했거든요. 어쩐지 낯이 익어요. 예, 아하.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후로 11년 계속 무명인 조용했어요, 거예요. 일이 그동안. 계속 잘 안 네. 되는 거예요. 최근에 조문근 밴드로 활동을 했는데 아하. 뭔가 잘 안 되는 와중에 요번에 그 보이스 트롯에서 뭔가 인생을 새롭게 또 전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독을 품고 참여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조문근 씨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니까 그 이 준결승 올라가기 직전에 창밖의 여자를 조용필 씨 불렀는데 노래. 아하. 네, 거기에서 그 이 이만기 씨를 누르고 이제 올라간 아하. 것인데 창밖의 여자 정말 부르기 어려운 노래거든요. 맞아요. 그 노래를 제대로 불러가지고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했고 이번에 또 한 번 조문근 씨가 일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11년 전에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오히려 지금 조문근 씨 보면 누구 닮았는데 이런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슈퍼스타 K보다 다른 분이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네. 혹시 배우가 나오셨나? 아하 그분? 네, 그분입니다. 바로.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해진 씨하고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닮은 꼴이라고
김연자 씨도 배우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지금 이 출연진들 사이에서도 이제 계속 유해진 씨랑 닮았다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데 조봉 씨가 과거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 전신성형제를 받았대요. 원빈과 장동건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근데 본인의 얼굴이 좋아서 거절하셨답니다. 수술도 되는데요? 근데 이참에 그냥 유해진 씨한테 유해진 씨가 혹시 연락 먼저 오면 좋겠지만 의형제 맺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같이 다니면 시너지 효과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문근 씨를 몰랐던 분도요. 조문근 씨의 무대를 보면 홀딱 빠진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나를 잠들게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제가 음악의 문외한입니다만 트로트를 거의 락처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아하. 락커가 한 명 이 보이스트롯 무대에 등장한 것 같은데 조문근 씨 지금 밴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편곡을 또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 씨의 명곡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도 본인의 감성으로 편곡을 참 잘해낸 것 같고요. 또 고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천장을 뚫어버릴 것 같은데 이 네. 고음에 가수 남진 씨가 참 기대되는 친구다 이런 평을 남겼고요. 네. 진성 씨 같은 경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앞으로 대형 가수로 성장할 것 같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네. 또 김연자 씨 같은 경우는 진작 트로트 하지. 그랬으면 무명 생활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말을 네. 속으로 삼킨 것 같은데 보이스트롯 이후의 행보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조문근 씨의 능력이요. 주변 평가를 보니까 모든 노래를 조문근화 시켜버린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부르는 노래마다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조문구 씨 가창력이 엄청난데 20대 때 젊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돌 같은 핫스타의 그런 느낌이랑 좀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계속 안 풀렸던 것인데 네. 성인가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런 가창력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그렇죠. 진성 씨가 조문구 씨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뭘까요? 했는데 대형 가수의 자질이 있다.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허. 이번에 보이스트롯을 계기로 또 한 명의 성인가요 국민 가수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민우 군과 조문근 씨 또 응원하겠습니다.